제2부 가면을 쓴 책사들. 37. 농담이 과하십니다. 곽가, 전율을 느끼다. 정적, 곡식 창고 안을 가득 채운 먼지만이 희미한 빗줄기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사마위는 샘을 하던 죽간을 손에 든 채 그 자세에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탁자 위의 다른 죽간들을 향해 있었지만 나는 보았다.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찰나의 순간 멈칫하는 것을. 나는 숨을 죽였다. 방금 내가 던진 질문은 이 난세에서 그 누구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인내심, 정말 충애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더 큰 것을 위한 숨참기입니까? 그것은 인터뷰가 아니었다. 기자의 선을 넘은 거의 신문에 가까운 도발이었다. 나는 이 프로 존버로 위 가면을 단 한 번이라도 벗겨보고 싶었다. 내 기사에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 따위는 싣고 싶지 않았다. 사마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당황함도 없었다. 그는 그저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 약간은 지루해 보이는 하급 관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툭.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죽간이 탁자 아래로 떨어졌다. 아차. 그가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허리를 숙였다. 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는 떨어진 죽간을 줍는 듯했지만 그가 허리를 숙인 그 짧은 순간 나는 그의 귓가가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내 질문에 흔들렸다. 사마위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죽간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며 그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농담이 과하십니다, 책사님. 그의 목소리는 물처럼 평온했다. 저는 그저 주군께서 맡기신 소임, 이 곡식을 한 톨도 틀리지 않게 관리하여 병사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 하나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더 큰 것이라니요. 주군의 대업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대답이었다. 교과서에 실릴 법한 모범 답안.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가 죽간을 주울 때 스쳐 지나간 찰나의 살기를. 그리고 지금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희미하게 일렁이는 경계심을. 하하, 그렇습니까? 제가 실언을 했군요. 하도 꼼꼼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마치 천년만년 사흘 재산을 관리하시는 것 같아 그만. 천년만년이라니요. 사마에가 내 말을 잘랐다. 그는 다시 서류 더미로 시선을 돌렸다. 저는 그저 오늘 하루를 삽니다. 책사님처럼 천하를 유랑하며 높은 뜻을 논할 배포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부디 저의 소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만 물러가 주시지요. 그것은 정중한 축객령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의 질문은 무의미했다. 아니, 위험했다. 바쁘신데 실례가 많았습니다, 사마공. 나는 그에게 가볍게 머리를 숙이고 창고를 나섰다.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고 나서야 내 등줄기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율이 일었다. 이건 공포와는 다른 종류의 기자로서 느끼는 희열에 가까운 전율이었다. 잡았다. 나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자백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녹음기에 담을 만한 결정적인 팩트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진실을 확인했다. 그는 연기하고 있었다. 이 난세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무해한 신하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제갈량이 이상을 연기하고 주유가 패기를 연기한다면 그는 복종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내가 역사라는 답안지를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면 나조차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뻔했다. 농담이 과하십니다. 나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것은 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주제를 입에 올리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는 내 질문을 농담으로 치부함으로써 내 예리한 칼날을 소미불로 받아낸 것이다. 나는 전율했다. 내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야심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수십 년을 기다릴 수 있는 지독한 인내심을 가진 괴물이었다. 그는 지금 조조라는 거대한 호랑이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발톱을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 특종감이야. 나는 붓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프로 존버로 사마에. 그의 야망은 진짜였다. 이 한 줄의 기사를 쓰기 위해 나는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나는 다음 인터뷰 상대를 정했다. 이 지독한 연기자들의 무대에서 유일하게 가면을 쓰지 않은,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한 남자를 만나러 가야 했다. 38. 마지막 책사, 예통료 순욱. 사마위와의 인터뷰는 내 기력을 모두 소진시켰다. 진실을 말하는 자보다 진실을 숨기는 자를 상대하는 것이 몇 배는 더 피곤한 법이다. 나는 며칠을 쉰 뒤 마지막 책사를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조조의 본거지인 업성에 있었다. 내가 사표를 던지고 떠나왔던 바로 그곳. 나를 만류했던 예통료 순욱.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은 마음이 무거웠다. 다른 책사들을 만날 때는 특종에 대한 기자의 흥분과 호기심이 앞섰다. 하지만 순욱은 달랐다. 그는 나의 취재원이기에 앞서 내가 이 세계에서 만난 몇 안 되는 진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비극적인 결말을 알고 있었다. 조조의 야망과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고뇌하다 결국 빈 찬압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충신. 나는 지금 살아있는 순교자를 인터뷰하러 가는 길이었다. 순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조조가 전쟁터로 떠난 거대한 성을 그는 수만 장의 서류와 씨름하며 홀로 지키고 있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봉효, 자네인가? 그는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붓을 내려놓고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살아 있었군. 다행일세. 덕분입니다, 순욱님. 아니, 순상서라 불러야 하겠지요. 편히 부르게. 자네와 나 사이의 직함이 무슨 소용인가? 그는 나에게 차를 한 잔 권했다. 그의 방은 여전히 검소했고 사치스러운 물건 하나 없이 오직 서류와 죽감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천하를 유랑하며 많은 것을 보았다고 들었네.
공명도, 주유도 만났다고, 심지어 사마에까지 만났다고 하더군. 그의 정보망은 여전했다. 예, 그들의 대의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는가? 그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 무엇이던가?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대의라는 가면 뒤에 야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입신양명과 주군의 패권을 위해 세상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 말에 순욱은 눈을 감았다. 그들뿐이겠는가? 어쩌면 이난세의 모든 영웅들이 그러할지도 모르지. 순욱님은 다릅니까? 나는 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 했다. 그것이 나의 천직이었으니까. 순욱님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순욱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억성의 백성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전쟁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조조의 통치하에 안정을 되찾는 도시의 모습이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라. 그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그저 이난세가 끝나기를 바랄 뿐이네. 그것은 조조 공도, 유비도, 송권도 바라는 바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한위 질서 아래에서 끝나기를 바라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 나는 탄식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죽은 조조께서 한해 충신으로서 황실을 바로 세우고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 낡았지만 올바른 그 질서 아래에서 모두가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네. 그것이 나의 유일한 대의일세.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곳에는 제갈량의 계산도, 주유의 야심도, 사마위의 위선도 없었다. 오직 곧게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겠다는 선비의 고집과 진정성만이 가득했다. 나는 이 인터뷰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깨달았다. 나는 그의 결말을 알고 있었다. 그의 대의는 그가 목숨 바쳐 섬기는 죽은 조조에 의해 산산조각 날 터였다. 나는 기자로서의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했다. 이것은 특종이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예였다. 순욱님, 만약에 말입니다. 나는 목이 메는 것을 애써 참았다. 만약 주군께서 한해 충신이 아니라 스스로 한이 되려 하신다면 그때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정적이 흘렀다. 순욱의 온화했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책사의 시선보다도 무겁고 아팠다. 봉효, 자네는 나를 시험하러 온 것인가? 아닙니다. 그저 기사거리를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나는 기자의 가면 뒤로 숨었다. 순욱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네. 주군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네. 만약에 말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면 나는 그저 나의 길을 갈 뿐이네. 신하로서의 길이 아닌 것을 내게 강요할 수는 없겠지.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나의 길을 간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죽음을 택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순욱님, 몸은 괜찮아진 겐가?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예, 덕분에 너무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까지 보게 되었지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막사를 나섰다. 모든 책사들의 인터뷰가 끝났다. 가면을 쓴 자들과 유일하게 가면을 쓰지 않은 자. 나는 내 주간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순욱, 그는 유일하게 진실을 말했으나 역사는 그의 진실을 원하지 않았다. 이제 이 모든 비극의 정점에 있는 왕들을 만나러 갈 차례였다. 제2부, 가면을 쓴 책사들. 39장, 고뇌하는 충신, 그의 유일한 진심. 순욱의 저택을 나서는 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느렸다. 그의 서재를 가득 채우고 있던 짙은 묵향이 마치 그의 깊은 시름처럼 내 옷자락에 스며든 듯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가 방금 떠나온 그 소박하지만 단정한 저택을 돌아보았다. 저 담장 너머에서 한 고결한 영혼이 스스로를 가둔 채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이난세를 이끌어가는 여러 명의 책사들을 만나왔다. 제갈량의 얼음처럼 차가운 이상, 방통의 불꽃처럼 뜨거운 혁명, 주요의 보석처럼 빛나는 명예협, 육손의 강철처럼 단단한 시스템, 그리고 사마위의 심연처럼 깊은 인내심까지. 그들은 각기 다른 가면을 쓰고 각기 다른 무기를 든 채 이 거대한 난세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적응한 자들이었다. 낡은 시대의 도덕과 질서가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꾸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냈다. 그들에게 충해란 때로는 편리한 명분이었고 대의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재해석될 수 있는 단어에 불과했다. 하지만 순욱은 달랐다. 그는 유일하게 적응하지 못한 자였다. 아니, 적응하기를 거부한 자였다. 모두가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승리를 좇을 때 그는 홀로 사라져버린 옛 게임의 규칙을 지키며 이미 텅 비어버린 경기장에 서 있었다. 그는 변해버린 세상을 탓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의 고전 신념과 그 신념을 배신하고 있는 자신의 죽은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나는 조조의 마카에 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의 순욱은 지금처럼 고뇌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의 눈은 한나라 부흥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조조라는 거친 야생마를 길들여 무너진 왕조를 재건하는 위대한 도구로 만들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조조 역시 그런 순욱의 이상과 능력을 존중하고 의지했다.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야생마는 길들여지기를 거부했다. 오히려 야생마는 점점 더 거대하고 강력한 괴물로 성장하여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할 마국간 한나라 자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순욱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워낸 그 괴물의 목에 이제 와서 다시 고삐를 채울 수도 그렇다고 그를 죽일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이다. 나는 그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대의와 죽은 사이의 갈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손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끔찍한 자기 모순의 고통이었다. 그는 한나라를 구하기 위해 조조를 도왔지만 그 도움이 오히려 한나라를 더욱 빨리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이 되어버렸다. 그의 모든 성공이 결국 그의 이상을 파괴하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책사들에게는 야망이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결국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순욱에게는 야망이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진심만이 있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하고 싶다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고결한 진심. 그리고 바로 그 진심이 지금 그를 죽이고 있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기자로서 나는 언제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순욱에게는 가면이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맨얼굴로 이 혼탁한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상처 입었고, 그래서 그는 고뇌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길을 걷다 말고 품속에서 줍간을 꺼냈다. 나의 마지막 인터뷰 기록. 나는 그 위에 붓을 들어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순욱. 그는 가면을 쓰지 않은 유일한 책사.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이 가면 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자다. 그의 비극은 자신의 진심이 자신이 만든 현실에 의해 배반당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다. 나는 붓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에게 던져야 할 나의 마지막 질문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것은 그를 시험하거나 도발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고뇌하는 충신이 스스로에게 평생을 던져왔을 그 질문을 내가 대신 그의 앞에서 소리내어 읊어주는 것에 불과했다. 그것은 나의 인터뷰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진홍곡이 될 터였다. 40장 인터뷰 6 대위와 죽은 그 사이에서 순욱의 저택에서 돌아온 며칠 뒤 나는 그에게 짧은 서신을 보냈다. 지난번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청합니다. 나는 그가 거절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고뇌를 들어줄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할 터였다. 우리는 며칠 뒤 낙양성 외곽에 있는 한적한 정자에서 다시 만났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주변의 단풍잎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수척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멀리 보이는 산과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동효, 자네는 내가 어리석어 보이는가? 그의 질문은 너무나도 직설적이어서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닐세. 자네의 눈은 속일 수 없지. 자네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을 테지. 제갈량의 야망도, 방통의 광기도, 그리고 사마위의 인내심까지도. 그런 자네의 눈에 이 늙은이는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겠는가. 아직도 쓰러져가는 왕조의 이름에 목을 메고 변해버린 주군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으니 말이야. 나는 그의 자조 섞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본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고결함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다른 이들은 모두 변해버린 세상에 맞춰 자신의 신념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자신의 신념에 맞춰 이 세상을 바꾸려 하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지금은 가시밭길이 되었을지언정 그 뜻의 높이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위로에 그의 눈가가 희미하게 젖어드는 듯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허공에 손을 뻗었다. 높은 뜻이라. 그 높은 뜻이 결국 나를 이 낭떠러지 끝으로 내몰았군. 바로 지금이었다. 나는 나의 마지막 인터뷰 질문을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던졌다. 어르신, 제가 감히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 주군을 모셨던 책사로서 평생을 고민했던 질문입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만약 내가 평생을 바쳐 지은 아름답고 튼튼한 집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가장 믿었던 집주인이 그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비유에 순욱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것이 나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나를 믿어주었던 집주인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나를 믿어준 집주인에 대한 위리를 지키기 위해 내 손으로 지은 집이 무너지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만 합니까?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나의 마지막 질문을 끝맺었다. 대위와 주군, 그 사이에서 책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내 질문이 끝나고 정자 안에는 오직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순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표정보다도 깊은 고통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가 평생 동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었다. 그는 답을 찾는 대신 그 질문 자체를 끌어안고 스스로 파멸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스러질 듯했다. 동효, 자네라면 어찌하겠는가? 그가 나에게 되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이미 그 질문 앞에서 사직서라는 이름의 도망을 선택한 기겁자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날의 인터뷰는 그렇게 끝났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명쾌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인터뷰보다도 더 무겁고 더 진실된 답을 얻었다. 나는 나의 주간에 나의 마지막 책사 인터뷰 기록을 마무리했다. 최종 결론, 순욱. 그는 대위와 주군 사이에서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선택한 마지막 선비. 그의 고뇌는 이 시대의 모든 지식인이 짊어져야 할 원죄와도 같다. 그는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의 질문 그 자체는 역사에 남아 영원히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너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라고. 나는 붓을 내려놓았다. 나의 책사 인터뷰 시리즈는 이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제 나의 붓끝은 이 모든 책사들을 자신의 손발처럼 부리는
난세의 진짜 주인들 3명이 왕을 향해야만 했다. 제2부 가면을 쓴 책사들 41장 유일하게 가면을 쓰지 않은 자. 순욱의 저택을 등지고 걸어 나오는 나의 발걸음은 마치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내 눈에 비친 낙양의 풍경은 온통 잿빛이었다. 그의 서재를 가득 채우고 있던 깊은 고뇌와 체념의 공기가 내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빠져나가지 않는 듯했다. 나는 내가 지금껏 만나왔던 그 어떤 책사와의 만남보다도 더 깊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제갈량의 초가집을 나왔을 때는 지적인 패배감과 함께 묘한 흥분감을 느꼈다. 방통과의 논쟁이 끝났을 때는 그의 위험한 사상에 대한 섬뜩함과 씁쓸함이 남았다. 주요의 막사를 빠져나왔을 때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특종을 낚았다는 희열이 교차했다. 육송과 헤어졌을 때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목격한 경외감에 휩싸였다. 사마위의 집무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는 거대한 비밀의 공범자가 되었다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순욱과의 만남 뒤에 남은 것은 그 모든 감정과는 결이 다른 아주 무겁고 근원적인 슬픔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난세의 핵심 인물들을 가면을 쓴 자들이라 규정하고 그 가면을 벗겨내는 것을 나의 취재 목표로 삼아왔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가면을 쓰고 있었다. 숭고한 대의, 냉혹한 효율성, 불타는 명예욕, 광적인 혁명, 심형과도 같은 인내심까지. 그 가면들은 때로는 훌륭한 위장막이 되어주었고 때로는 그들 자신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그 가면 뒤에서 자신의 야망을 숨기고 세상을 움직일 계책을 꾸몄다. 그런데 순욱은 달랐다. 그는 가면을 쓰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자신의 맨얼굴로 이 혼탁한 시대를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계산된 미소도 숨겨진 야망도 연기하는 분노도 없었다. 오직 무너져가는 나라를 걱정하는 깊은 시름과 변해버린 주군을 향한 애끓는 충심, 그리고 자신의 이상이 현실에 의해 꺾여버린 깊은 절망감만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는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통받고 있었다. 나는 낙양의 저작거리를 하염없이 걸었다. 번화한 거리, 활기찬 사람들. 이 모든 것은 조조의 힘이자 동시에 순욱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업적의 결과물이었다. 그는 조조의 곁에서 행정을 정비하고 인재를 등용했으며 황폐해진 땅에 다시 질서를 세웠다. 그는 이 거대한 위나라라는 집의 설계자이자 가장 튼튼한 기둥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은 그 집에서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세운 질서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한나라라는 더 큰 가치를 무너뜨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끔찍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었다. 그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곧 신념의 실패가 되어버린 비극의 주인공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가면 쓴 세상에서 가면을 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를. 모두가 가면을 쓰고 서로를 속이는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홀로 진실을 외치고 진심을 다하는 자는 결국 상처 입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순욱의 고뇌는 이 시대가 정직한 이상주의자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증거였다. 나는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그에게서 비겁하게 도망쳤다. 그가 겪고 있는 그 끔찍한 고뇌가 두려워 나는 사직서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던지고 나의 안위만을 찾아 달아났다. 나는 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었다. 나는 그저 안전한 강 건너편에서 불타는 집을 구경하고 있는 방관자에 불과했다. 만약 내가 도망치지 않고 그의 곁에 남았다면 나는 과연 그와 같은 길을 걸었을까?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아마도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그처럼 고결하지도 그처럼 순수하지도 못했다. 나는 아마 사마에처럼 더 교묘한 가면을 쓰고 살아남는 길을 택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순욱의 그 고전 신념이 더욱 위대하고 동시에 더욱 슬프게 다가왔다. 나는 길가의 주막에 앉아 술을 시켰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마음속의 무거움은 가시지 않았다. 나는 나의 주간을 펼쳤다. 그리고 순욱의 페이지에 나의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그는 유일하게 가면을 쓰지 않은 자.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시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자다. 그의 진심은 이 가면 쓴 세상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정직하고 뜨거웠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 시대의 비극을 증명하는 가장 슬픈 유서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술잔을 비웠다. 씁쓸한 술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다. 나의 책사 인터뷰 시리즈는 이렇게 가장 무거운 질문을 남긴 채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가면 쓴 책사들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들을 만나러 가야만 했다. 그들은 과연 어떤 가면을 쓰고 있을까? 42장 책사들의 가면을 확인하다. 순욱과의 만남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낙양의 숙소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내가 만나왔던 모든 책사들의 인터뷰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것은 나의 지난 몇 년간의 취재 여정을 복귀하는 일이자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방 안 가득 수백 개의 주간들이 펼쳐졌다. 각각의 주간에는 한 시대의 운명을 짊어진 천재들의 목소리와 표정,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야망의 그림자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주간들을 하나하나 집어들며 그들과의 만남을 다시 떠올렸다. 첫 번째, 와룡 제갈량. 그는 한나라 부흥이라는 가장 숭고하고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나는 이난세라는 혼돈의 세상을 자신의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재구성하려는 설계자 위 차가운 야망을 보았다. 그는 유비라는 배우를 통해 역사라는 무대 자체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려는 총감독이었다. 그의 가면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그 자신조차도 그것이 가면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 봉추방통. 그는 혁명이라는 이름의 거칠고 광적인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낡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증오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파괴의 열망 뒤에서 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과정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인간의 희생을 필요경비로 여기는 냉혹한 논리를 발견했다. 그의 가면은 불꽃처럼 뜨거웠지만
그 그림자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세 번째, 미주랑 주요. 그는 강동수호라는 명예롭고 화려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모두가 그의 애국심과 용맹을 칭송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완벽한 미소 뒤에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역사에 영원히 새기고 싶어하는 한 사내의 뜨거운 개인 커리어에 대한 욕망을 보았다. 그의 가면은 보석처럼 빛났지만 그 안에는 깨지기 쉬운 자존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네 번째, 이릉의 영웅 육손. 그는 겸손한 신하와 성실한 관리자라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냉철한 논리 속에서 백성을 관리함으로써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신시대의 엘리트를 보았다. 그의 가면 뒤에는 영웅 서사가 아닌 차가운 시스템과 효율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다섯 번째, 프로 존버러 사마에. 그는 평범함이라는 투명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곡식을 세고 문서를 정리하며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무해한 존재를 연기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이 난세가 스스로 지쳐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최후의 포식자의 숨참기를 목격했다. 그의 가면은 너무나도 얇아서 보이지 않았지만 동시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질겼다. 그리고 마지막, 순욱. 그는 유일하게 가면을 쓰지 않은 자였다. 그는 자신의 맨 얼굴로 신념과 현실의 거대한 괴리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고뇌야말로 이 가면 쓴 세상의 가장 슬픈 진실이었다. 나는 펼쳐놓았던 주간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말아 끈으로 묶었다. 나의 1차 취재는 끝났다. 나는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두뇌들을 모두 만났고 그들의 가면과 민낯을 확인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 역시 누군가의 손에 들린 장기말에 불과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체스판을 움직이는 진짜 손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다음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의 다음 타겟은 바로 이 난세의 주인 3명의 왕이었다. 첫 번째 군주, 강동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철옹성 안에서 때를 기다리는 젊은 호랑이, 송권. 두 번째 군주, 인의의 화신을 연기하며 백성들의 눈물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는 떠돌이 영웅, 유비. 그리고 마지막 군주, 나의 옛 상사이자 이 모든 난세의 원흉이며 동시에 유일한 해결책일지도 모르는 최강의 패자, 조조. 나는 이 3명의 끝판왕들을 만나 그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만 했다. 당신들이 쓰고 있는 그 가장 화려한 가면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나는 모든 주간을 짊어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길고 긴 예선전은 끝났다. 이제 결승전의 무대로 올라갈 시간이었다. 나의 붓끝은 이제 역사의 심장을 직접 겨누어야만 했다.